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전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남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까지 낳았으니 당연히 잘한 선택이겠지만 저에겐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댁 가족들을 만나게 됐다는 건데요. 지금은 시어머님만 남아 계시지만 전에는 시동생까지 포함해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그 그립고 사랑하는 시동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우리 착한 시동생 이야기를 말이죠. 또 아주 못된 동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디에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우리 시동생 이야기를 한번 이곳에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만났던 남편과 연애를 이어오다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편과는 워낙 성격도 잘 맞았고 연애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엔 문제가 없었죠. 거기다 이 세상 모든 며느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제 시어머니여서 입에 발린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착하신 분이셨죠. 아버님을 일찍이 잃고 난 이후 오로지 아들 잘 키우는 것밖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중한 아들과 결혼하게 된 며느리를 자신께서 낳은 딸처럼 대해주시는 분이셨죠. 성품이 워낙 부드럽고 착하신 분이라 짜증 한 번, 화 한 번 내신 적 없던 분이셨고 며느리 일 시키는 것도 미안해 하시는 분이셨어요. 굳이 다른 시어머니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제 주위에서 시어머니들과 크고 작은 일을 겪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복이 드문 분인지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맏며느리로서 딸로서 잘하려고 애를 썼죠. 거기다 시동생 역시 어머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다 박은 닮은 꼴이었습니다. 낯가림 없이 처음부터 저를 형수님으로 모시며 잘해줬고 우리 어머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힘들 것 하나 없는 시댁 일마저 도와주겠다고 하던 착한 시동생이었죠. 이렇게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 복이 드문 시댁 가족들을 둔 저에게 시댁 일로 고민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시동생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워낙 착하고 순둥순둥한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여우 같은 여자를 집안에 들여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래서 시동생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시동생이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며 저희에게 먼저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정말 많이 긴장한 상태로 동서가 될 여성을 만났는데 걱정과 달리 너무 좋았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이 아직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보기 드문 여성이었죠. 저도 딱 한 번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후에도 만날 때마다 유심히 동서가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모두가 착한 우리 시댁의 한 가족으로서 시동생의 배우자로서 딱 마음에 들었죠.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그랬고 우리 어머님께서도 동서가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가족 모두가 동서의 연기에 속고 있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유심히 지켜봤던 저까지 동서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지 못했었던 거죠. 동서는 시동생과 결혼하고 난 이후 연애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상 여자처럼 시동생에게 순종적이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죠. 시동생에게 요구사항도 많았고 불평불만도 많이 했어요.
흔히 이런 걸 바가지 긁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가지 긁는 모습을 시어머님과 제가 있는 시댁에서 할 정도였으니 순종적이다라는 말과 어느 정도 거리감 있는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뭐야? 당신 왜 이렇게 늦었어? 일 끝나면 시댁으로 바로 온다며? 일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건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있었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내가 한번 확인해봐? 당연하지. 내가 당신한테 늦을 것 같다고 문자도 남겼잖아. 우리 서버실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나 혼자 시댁에 두고 회사 사람들이랑 맥주를 마셨는지 놀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아니, 내가 왜 굳이 그런 거짓말을. 저기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동서네 집이야? 어머님이 바로 옆방에 계시는데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서방님 없어서 문제될 건 뭔데? 내가 동서를 잡아먹기라도 해? 명절 준비도 어머님께서 거의 다 해놓으셔서 할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서방님이 늦게 온 게 뭔 그렇게 큰일인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온다고 했는데 늦길래. 회사 사람들이랑 술 먹고 놀았다고 치자. 그래서 뭐? 방금까지 회사에 있던 사람이 좀 그러면 안 되나? 그렇게 시댁 일이 많아? 그렇게 일이 많은 사람이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 내가 저번 제사 때도 동서가 이 집에서 함부로 목소리 높이길래 뭐라 할까 했는데 그냥 참고 넘어간 거야. 근데 또 이러면 내가 가만 못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목소리를 높여? 그것도 별것도 아닌 일에. 어머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신다고 이러나 본데 동서 계속 이러면 나랑 부딪힐 일이 아주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서 행동해.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형님. 저는 시댁 가족들과 달리 성깔이 좀 있는 편이라 동서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유일하게 제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옆에 있을 때만 그랬지 제가 없을 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죠. 시어머니이신 저희 어머님께도 말이에요. 어머님, 이거 하나 못하세요? 제가 몇 번이나 설명해드렸는데 이 쉬운 걸 못하시면 어떡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 여기 누르고 접속하셔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적으면 되는 건데. 이제 마감됐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많아야 당첨이 되는 건데. 미안하다. 내가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아서 누른다고 눌렀는데 계속 다른 곳이 눌리고 화면이 바뀌네. 또 못하는 거니? 당연하죠. 진짜. 어머님, 동서한테 왜 그런 소리 듣고 계세요? 동서, 지금 어머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어머, 형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유치연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실수해서 중요한 걸 놓쳐서 그렇다니까. 어머님, 그게 아니던데. 알겠어요. 제가 상황을 모르고 잘못 오해했나 봐요. 죄송해요. 그나저나 여기 어머님 좋아하시는 빵 좀 사왔는데 이거 좀 드세요. 아니다. 제가 먹기 좋게 동서랑 잘라서 두유랑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동서, 나 좀 도와줘. 어머님께 짜증을 내는 동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혼을 내려고 했더니 여리고 착하신 어머님께서 제가 동서를 혼내는 걸 불편해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당장 그 자리에서 동서를 혼내지 않고 조용히 주방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곤 복화술을 하듯이 말하며 동서를 혼냈어요. 동서 미쳤어? 어디 감히 짜증을 내고 있어? 그리고 들어보니까 동서 개인적인 일이던데 뭐 경품 당첨 그런 거지? 근데 겨우 그런 일에 시어머니 되는 분께 짜증을 내? 내가 동서 하루 종일 세워놓고 정신 혼미하게 혼내봐? 우리 시댁 식구들 다들 착하고 순해서 동서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냐고? 내가 오늘 봐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이 집 계속했을 거 아니야. 전에 몇 번이나 이런 짓 더 했을진 모르고. 내가 내 남편한테 서방님이랑 저녁 먹으라고 할 테니까 동서는 밖에서 나 좀 보고 들어가. 나 이들을 동서 못 보내겠으니. 네, 형님. 동서는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마음이 여린 어머님께 기어오르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학생을 교육하듯이 동서를 따로 데리고 나가 일일이 잘못한 점을 짚어가면서 혼을 내야 했죠. 그 짓을 몇 번 반복하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어머님께 시건방진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동생과는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종종 제 눈에 띄었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참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나 우리 부부 앞에서 벌이는 행동이 아니었고 부부 사이의 일이었으니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 집안 사람으로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너무 자주 시누이의 보기 싫은 행동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중 예를 들자면 시동생에게 딱 하나의 취미가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적으면 둘, 셋, 많으면 10가지도 넘는 취미를 가진다는데 시동생은 카메라를 다루고 만지는 취미가 있었죠. 물론 돈이 많이 드는 취미긴 했는데 IT 관련으로 일을 하던 시동생이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었고 사진 찍는 취미가 있었던 거지 장비 욕심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았고 쉬는 날이면 가족이든 누구든 데리고 밖으로 나가 사진을 찍어주는 좋은 취미였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골프 배우세요? 아니 이 사람이 배워. 어머, 아주버님 좋은 취미 배우고 계시네요. 요즘에 골프 가방 정도는 들어줘야 있어 보이는 건데. 그런데 이인은 어린애도 아니고 사진작가도 아니면서 맨날 카메라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이 사람은 돈 잘 버는 티를 낼 줄 몰라요. 카메라가 뭐 어때서? 서방님, 주말이면 동서 데리고 사진 찍어준다고 나가지 않아? 결혼 전엔 우리 데리고 나가서 사진 찍어주고 그랬는데? 남편이 나 사진 찍어주면 좋지 않나? 전 별로야. 이왕 취미 가졌으면 사람들한테 자랑하거나 티낼 수 있는 취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취미가 없어서 쓸데없는 곳에 돈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는 동서는 시동생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명품 사는데 사치했습니다. 또 맛집을 다닌다면서 집안일을 해야 할 낮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맛집 탐방을 하고 있었죠. 그런 걸 SNS나 메신저 프로필에 올리면서 자랑까지 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돈 있는 척, 여유 있는 척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같았죠. 쓸데없는 곳에 사치하고 취미를 가지고 있던 건 동서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동생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거기다 동서가 그 쓸데없는 취미 생활을 하고 다닌다고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맛집 탐방을 하니 집꼴이 정상일 리가 없었죠. 특히 시동생이 출장을 가면 말도 아니었습니다. 동서, 집에 있어? 동서! 아우, 머리야. 형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전화했어. 근데 안 받던데? 그래서 그냥 가려다가 혹시나 해서 와봤어. 이거 어머님께서 동서 주라고 하셔서. 근데 여태 자고 있었던 거야? 해가 중천이 떴는데? 그리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집안 꼴이 또 저게 뭐고? 아, 그이가 출장 간 사이에 멀리 있는 맛집 좀 다녀오느라 집에 와봤더니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내려가기 전에 청소를 안 해서. 이제 바로 할 거예요. 이거 감사히 잘 먹을게요. 제가 어머님께 따로 전화도 드리고요. 감사해요, 형님.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고생하는 시동생이 상상돼 가슴 아프고 신경이 쓰이는데 어머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신경은 또 얼마나 쓰이겠고요.
그래서 제가 시동생도 모르게 동서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땐 화를 내지도 않고 혼을 내지도 않았어요. 감정에 호소하며 제발 좀 시동생을 챙기라고, 주부라면 주부답게 집안일을 하라고 말했죠. 그럴 때마다 동서는 당연히 제 앞에서 네네 했습니다. 평소 무서워하던 제가 말을 하니 무슨 말을 하든 올바르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변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죠.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시동생을 붙잡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동서에게 강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서방님, 아니 민영아, 누나가 답답해서 그래. 동서가 저러고 있는 거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니까? 네가 화를 내든 생활비를 끊든 단호하게 나와야 제가 정신 차리는 거야. 지금처럼 너가 바깥일은 바깥일대로,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고 있으면 안 돼. 네, 알겠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한 곳에 신경 쓰게 만들어서.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서 형수님 신경 덜 쓰이게 하겠습니다. 제게 미안해하는 시동생을 보며 되려 말을 꺼낸 제가 미안했어요. 솔직히 시동생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동서라는 인간이 잘못된 거였는데. 이후로는 시동생에게 말하는 것도 그만두고 제가 동서를 감시하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은 나아졌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제 앞에서만 잘하는 척이었고 웬만하면 저를 피해서 다니는 동서였죠. 그러다 두 사람 사이에 다른 문제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번화가에서 동창들과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길가에서 울려서 그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던 길을 멈춘 사람들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서였어요. 길바닥에서 결혼까지 한 여자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싶어서 저라도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동생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곤 고주망태가 된 동서를 익숙하다는 듯 그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죠. 아이씨, 나 더 마실 수 있다니까? 나 놓으라고. 여보, 그만하고 가자. 당신 때문에 주변 상인분들께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 저번처럼 경찰서에 가려고 이래? 이러지 말고 얼른 차에 타. 뭐야, 당신이야? 아, 진짜. 당신 여기 왜 왔어? 당신 또 나 술 못 먹게 하려고 왔지? 당신 오면 술판 깨지는 거 몰라? 가! 당신 집에 가라고! 유정아, 제발 좀 그냥 가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길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타, 얼른. 제 몸도 못 가누면서 고집을 피우는 동서를 시동생 혼자 감당하는 건 무리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서지 않았어요. 동서야 술에 취해 제게 미안할 정신도 없다고 하지만 맨정신이었던 시동생은 제게 못 볼 꼴을 보게 했다며 미안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아 못 본 척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그날 일에 대해서 끝까지 모른 척하려고 했지만 시동생이 동서에게 단호히 말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제가 동서를 혼내기 위해서 시동생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그런데 민영아, 내가 그냥 밥 먹자고 부른 건 아니고 실은 저번에 사거리 번화가에서 내가 동서랑 너를 봤거든. 취해서 난동 부리는 동서를 그때 내가 나서면 네가 많이 창피해하기도 하고 미안해할 것 같아서 나서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동서 그런 일 많았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일로 많이 힘드니? 아, 형수님이 보셨구나. 죄송해요. 맨날 이상한 모습만 보여드려서 면목이 없어요. 내가 이럴까봐 그날도 그냥 갔다니까.
이게 왜 네가 미안해할 일이야. 동서가 그날 일을 친 건데. 동서 술 먹고 자주 그러니? 혹시 술 먹는다고 이상한 곳 가는 건 아니지? 내가 걱정돼서 그래. 너 요즘 네 얼굴이 어떤 줄 아니? 결혼 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 됐어. 이게 누구 때문이겠냐고. 전부 네 동서 때문 아니야. 사람이 서로 행복해지려고 결혼하지. 둘 중 하나만 행복하고 다른 한 명은 그거 챙겨주느라 불행하라고 결혼하니? 내가 봤을 땐 지금 민영이 네가 불행해 보여. 그리고 지금이 동서 버릇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저렇게 더 생활하면 그땐 이러는 게 당연하게 된다니까? 내가 버릇을 제대로 단단히 고쳐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다 말해봐. 형수님, 죄송해요. 형수님 말처럼 그 사람 술 때문에 문제 많이 일으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해결할게요. 저번처럼 말로만 하는 해결이 아니고요. 이번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가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저번에 봤었던 일은 못 보신 걸로 해주세요. 형이랑 어머니께 말씀하지 말아주시고요. 민영아. 형수님, 정말 제가 해결할게요. 저 마음 제대로 먹었어요. 이번엔 시동생의 분위기가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이후 제가 시동생에게 해줄 건 없나 싶어서 먹는 거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걸 챙겨주려고 간 시동생 내에서 시동생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어쩐지 안색이 안 좋다 싶었는데 단순히 동서일로 피곤해서 안색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암 때문이었죠. 저는 시동생이 암에 걸린 것이 동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확신했어요. 평소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던 시동생이었고 하는 일도 재미있어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나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않았죠. 또 착한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도 좋았어요. 그런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 그 원인을 동서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확신하게 됐죠.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만 전 시동생이 암에 걸린 이유를 동서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를 좋게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서를 마주치게 될 때마다 일부러 더 차갑게 대했고 더 뭐라고 했고 작은 일에도 더 크게 혼을 내고 소리쳤죠. 동서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시동생이 치료받고 살 가능성이 높으면 시동생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동서에게 가진 적대감을 덜 보이겠는데 하필 시동생이 검사를 받았을 때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치료가 큰 의미가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차갑게 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동서는 웬일로 시동생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이제서야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처럼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시동생을 챙겼죠. 의외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저도 조금씩 동서에게 가졌던 적대감을 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만큼 동서가 시동생에게 희생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동생은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저에겐 착한 막내 동생 같았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러했죠. 착해도 너무 착한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 시동생에게 받은 것만 많고 그만큼 돌려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 아팠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엔 너무 젊은 나이였어요. 시동생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동생의 이름 한 글자만, 물건 하나만 봐도 눈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 시동생이 죽은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글쎄, 동서가 시동생이 암으로 죽자마자 곳에 다른 남자와 재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본인에게 들었던 것도 아니고 시동생의 친구에게 전해 듣게 됐죠. 어떻게 남편이 병으로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재혼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재혼을 한다면 분명 시동생이 죽기 전부터 재혼할 사람과 만남을 가져왔다는 소리였어요. 부글부글 속이 끓어올랐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동생이 암에 걸린 것도 누구 때문인데 이 미친년이 바람까지 피고 있었다니 당장 머리통을 후려버리고 싶었죠. 그래서 동서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폭행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반쯤 죽여놓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흥분한 저를 어머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죄라며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셨죠. 아서라, 우리 가족 다 같이 힘든 상황에 너까지 어려운 일 겪으면 어떡하려고. 그년 재혼한다는 소리 듣고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다. 그런데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이 세상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떡하겠니? 그 못된 년 내가 죽을 때까지 저주하마. 그리고 그년 머리채 잡아도 내가 잡는 게 맞지. 아직 살 길이 구만리 네가 그러면 되겠니? 승이 아직 어린데 엄마가 곁에 있어야지. 그러니 참아라. 참고 지금은 우리 서로를 보듬고 위로해주자. 두 아들을 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셨던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동서가 쓰레기 버리듯 주고 간 시동생의 유품을 정리하게 됐죠.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카메라 렌즈를 보관하는 상자에서 이상한 걸 보게 됐어요. 시동생이 자필로 쓴 편지와 물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확인한 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시동생의 죽음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저는 동서에게 찾아갈 준비를 했고 준비를 마치자마자 동서에게 갔죠. 저와 마주하게 된 동서는 굉장히 도도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뻔뻔하게 말이죠. 형님이 오실 거라고 예상했어요. 자,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뭘 원하세요? 미친년. 미안하다는 소리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기야, 니년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으니까 미안할 것도 없겠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할 테니까. 나도 동서 같은 사람이랑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용건만 말할게. 동서, 이거 서방님이 남긴 선물이야. 한번 열어봐. 무슨 상황인 거지?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뭐예요? 혹시 뭐 이별 선물? 동서는 건방진 태도를 유지하면서 제가 건넨 상자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건넨 상자 안의 내용물들을 확인한 동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표정을 바꾼 동서는 고개를 삐딱하게 꺾고는 제게 어쩌라는 거냐며 되물었죠. 난 또 뭐 대단한 거라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요. 이제 와서 이것들로 뭘 어쩌겠다고요. 죽은 제 전남편 대신 이혼 소송이라도 하시려고요? 아니면 제가 그 사람 무덤 앞으로 가서 잘못했다고 빌까요? 그게 세상 떠난 그의 소원이라고 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잘못했다고 빌고 무릎 꿇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원하시면 형님 앞에서도 무릎 꿇고 빌게요. 아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한 명씩 하지 말고 시댁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모두 다 있는 앞에서 해치우는 게 덜 귀찮으니까. 다 인정하겠다는 거네? 동서가 바람피고 있었다는 걸? 형님은 이 사진을 보고 나서야 눈치채셨어요? 제가 전남편 죽고 바로 재혼을 했는데 우리 형님 눈치 되게 빠르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그래요, 인정할게요. 저 그 사람 아프기 전부터 바람 폈어요. 근데 뭘 어쩌시려고요? 그 사람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외도를 문제 삼아 이혼 청구할 수도 없고요. 그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다고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쩌시려고 저한테 가지고 왔냐고요. 그리고 저 그 사람 아파서 투병 생활하는 동안 곁을 지켰어요. 그 정도 했으면 끝까지 의리 지킨 거 아니에요? 혹시 제 남편한테 이 사진 널 협박하겠다고 찾아온 거라면 꿈 깨세요. 제가 유부녀라는 거 알고도 만났던 사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형님이 이 사진들 가지고 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까 말했듯이 무릎 꿇고 사과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해달라고 하면 할 테니까 괜히 서로 힘 빼지 말자고요. 네? 제가 건넨 상자 안에는 동서가 찍혀 있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동서의 불륜 행각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는 사진들도 있었는데 동서가 말한 것처럼 시동생이 이를 문제 삼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 중 저지른 불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동서에게 물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 사진들을 가지고 온 건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죠. 그걸 몰랐던 동서는 제 앞에서 사진을 가지고 흔들며 조롱하듯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형님, 무릎 꿇든 사과를 하든 형님께서 원하는 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진들 제가 가져도 되는 거죠? 이거 죽은 그이가 찍은 사진 같아서 좀 찝찝한 기분은 드는데 그래도 이런 사진들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왜 이거 연예인들 파파라치 사진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엄청 로맨틱하게 나왔는데. 그리고 제 일상 사진들은 왜 여기 있는지 몰라도 사진을 의식 안 해서 그런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좋고. 형님, 이거 전부 제가 가져도 되는 거죠? 그래, 다 가져. 근데 교도소에도 사진을 가져갈 수 있나? 내가 그런 것까지는 알아보질 않아서. 네? 교도소요? 형님, 혹시 제가 그이가 결혼 생활 중에 바람 폈다고 충격 먹어서 머리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면 억지 부리고 싶으세요? 형님 입장에서 그러고 싶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겁을 먹는 척이라도 하죠. 소송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교도소에 보내겠다니. 그래요. 교도소에 보낸다면 죄명은 뭐로 하실 건데요? 당연히 살인죄. 동서가 우리 민영이 죽였으니까. 당연히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가야지. 뭐라고요? 살인죄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죄라뇨? 누가 살인을 했다고 생사람을 잡으세요? 형님, 이런 말하면 소송당할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사진 볼 때까진 뻔뻔하게 나오더니 사람 죽였다고 하니까 이제야 말을 더듬네? 동서 간도 크고 거짓말도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 당황하긴 누가 당황을 해요? 멀쩡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드니까 화가 나서 그렇지. 형님, 그 사람이 암 걸려서 죽은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헛소리 말하는 것 같은데 적당히 하세요. 그 사람이 암에 걸린 거지 제가 암에 걸리게 했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암 환자 곁에서 끝까지 간병한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가도 돼요? 내 성질 같아서는 형님이 됐든 뭐가 됐든 소송 걸고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지난 정이 있어서 제가 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방금 했던 헛소리 나불거리지 마세요. 내 귀에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들리면 그땐 국물도 없을 테니까. 국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이제 끝났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너 아까 자연스러워서 좋다고 말한 사진들 있지? 그거 다시 한번 봐봐. 그 사진 속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보라고. 살인죄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기겁하던 동서는 당황했는지 저에게 화를 내며 조금 전과 달리 흥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을 부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시동생을 죽였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부정하고 있는 동서에게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힌트를 주기 위해 아까 건넨 사진을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건넨 사진을 보라는 제 요구에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듯 쳐다보던 동서는 천천히 시선을 사진으로 돌렸고 사진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사진을 쥐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더니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쿵 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동서는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렸지만 시선은 여전히 사진을 쥐고 있었던 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놀랐는지 바닥에 앉은 채 그대로 실례를 해버렸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동서가 평범한 일상이라고 착각한 사진 속에는 동서가 시동생을 죽이려는 행동들이 찍혀져 있었으니까요. 시동생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시동생을 죽였던 거죠. 그리고 시동생은 동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동서가 시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동서 자신이 인정한 것처럼 시동생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을 뿐이었죠. 시동생은 매번 고주망태가 된 동서를 챙기다가 우연히 동서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엔 동서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두 사람 뒤를 쫓았다고 합니다. 동서와 이혼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하필 동서와 상간남의 외도 증거를 모아가던 그 시기에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암 발견이 너무 늦어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나을 수 있다는 확률이 아주 낮아진 상태에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와 별개로 동서의 외도 증거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었죠. 오히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조급함을 느끼고 그랬던 건지 아니면 하루하루 급격하게 떨어지는 체력으로 인해 바깥에서 증거를 모으는 것보다 집안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건진 모르겠지만 시동생은 집안에서도 동서의 외도 흔적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 기기들로 말이죠. 그러다 아주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겁니다. 자신을 간병해주던 동서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말이죠. 시동생이 남겨놓은 동영상을 보면 동서는 시동생에게 챙겨주는 음식과 음료에 푸른색과 흰색의 가루를 넣고 있었어요. 시동생이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려고 먹는 약들 중에는 가루로 된 약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약의 정체가 암과는 관련이 없었을 겁니다. 시동생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가루를 수상하게 생각했고 동서 몰래 그 가루를 빼돌려 연구원으로 일하는 지인에게 성분을 의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루 성분이 독극물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죠. 또 그 사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동서가 암에 걸린 자신을 왜 간병하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외도 상대와 나눴던 동서의 전화 통화 내용이 집안에 설치했던 동영상 기기에 녹화됐던 거죠. 그 영상 속 대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자기 밥은 챙겨 먹었어? 내가 하루 한 끼는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데 요즘 통 그러질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걱정되네. 괜찮은 거 맞지? 아우, 속상해. 우리 힘없는 자기 목소리 듣게 되니까 갑자기 또 열받네. 이 지독한 놈은 암도 걸렸다는 놈이 내가 타다 주는 약을 먹고도 왜 이렇게 질기게 살아있대? 얼른 되져버리지. 이놈이 빨리 죽어야 우리가 하는 이 고생도 빨리 끝나는 건데. 아우, 속상해 정말. 응? 아니, 우리 힘없는 자기 목소리 듣고 어떻게 흥분을 안 해. 그리고 지금 이 인간 밖에 나가서 우리 얘기 들을 사람도 없어. 살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곧 죽을 줄 알고 뭘 정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놈 요즘에 자주 밖으로 나가. 응? 재산 빼돌리려고 변호사 만나는 거 아니냐고? 그건 아니야.
그 인간 내가 당신 만나는 것도 모르고 나도 혹시나 싶어서 그 인간 휴대폰 틈틈이 확인하거든? 최근엔 친구를 자주 만나던데. 내가 봤을 땐 죽기 전에 주변 정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자기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어. 내가 빨리 다른 사람들 티 안 나게 이놈 처리할 테니까. 그럼 하루도 빠짐없이 티 안 나게 아주 조금씩 그 약들 빻아서 먹이고 있어. 당연히 정량으로 먹이고 있지. 괜히 조급하게 서둘렀다가 양 조절 못해서 한 번에 죽으면 우리 계획 다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금씩 먹여서 약발이 드는지 모르겠네. 상태가 안 좋아지긴 하는데 이게 약 때문인지 암 때문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암 걸린 놈 빨리 죽이려고 우리 자기까지 못 보고 이 고생하는 건데. 응? 그렇지. 이게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 내 생각보다 너무 안 죽으니까 요즘엔 이런 생각도 들어. 이놈 암 걸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조금씩 이 약들 먹일걸. 그럼 벌써 뒤져버렸을 거 아니야. 우리는 둘이 행복한 시간 가지고. 어쨌든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그 동영상 내용으로 인해 시동생은 왜 동서가 아픈 자신의 곁에 남아있는지, 왜 자신을 바로 죽이지 않고 소량의 독국물을 먹이는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우선 동서가 아픈 시동생 곁에 남아 있었던 건 시동생이 자신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시동생이 죽으면 재산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소량의 독국물을 시동생에게 먹였던 건 암에 걸린 시동생의 마지막을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생을 마감시키기 위해 그런 방법을 썼던 겁니다. 자연사와 병사의 경우 유가족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부검을 하지 않는다는 걸 동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이 암으로 점차 기력이 쇠약해져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 소량의 독국물을 가루로 내어 먹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동생은 암으로 병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동서의 손에 죽임을 당했던 거죠. 시동생은 이런 동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주는 음식과 음료에 독국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하지도 않았고 동서가 주는 대로 섭취를 했죠.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는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이미 자신의 몸이 암으로 인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동서의 행동을 문제 삼고 법정 다툼을 벌이거나 경찰에 신고해봤자 동서에게 큰 처벌과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 결심했어요. 끔찍한 살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로 말이죠. 시동생 스스로 생각하기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 죽음을 코앞에 앞둔 암 환자였으니 어떤 식의 죽음이든 얼마 있지 않아 죽음을 마주하게 될 거고 그럴 바에는 동서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동서가 자신을 죽여가고 있다는 증거들만 확실히 모은 뒤 자신이 죽게 된다면 동서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게 되니까요. 살인미수죄와 살인죄의 형량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시동생은 알았던 거죠. 그때부터 시동생은 동서가 살인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증거를 모았습니다. 동서가 약품을 구입하게 된 경로도 확보하고 동서 스스로도 그 약이 독국물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내용과 모습을 증거로 남겨놨던 거죠. 그리고 영상으로 그 독국물을 빻는 장면, 가루가 된 독국물을 시동생이 먹는 음식과 음료에 넣는 장면, 또 그 음식들을 시동생에게 건네고 먹고 마시는 걸 확인하는 것까지 모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증거들을 상자에 넣어놨고요. 자신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라면 분명 그 안을 확인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물론 그 살인의 증거들을 거기에만 남겨놨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 메일로도 보내놨고 택배로도 붙여놓은 상태였죠. 다만
그것들은 시동생의 장례를 치르는 일로 정신이 없어서 저희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어요.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시동생의 죽음의 진정한 진실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제 손에 그 사진과 증거들이 오게 된 이야기를 동서에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자신의 전남편은 암으로 죽은 거라고 우겼죠. 그리고 제가 건네준 사진을 찢으며 증거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하세요. 암 때문에 곧 죽을 그 사람을 하루 이틀 더 먼저 죽이겠다고 제가 독을 탔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따위 사진들이 그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제가 빻은 가루들 사진으로 보면 무슨 가루인지 아세요? 이게 암 환자한테 좋은 마늘가루인지 버섯가루인지 어떻게 아시고 그런 위험한 소리를 하세요? 이따위 사진 찢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저 그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그 사람은 암 때문에 병사한 거라고요. 동서가 당연히 인정 안 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 사람까지 죽인 사람이 내가 사람 죽였다고 말을 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지. 그런데 동서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을 거야. 어차피 동서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건 경찰과 법원에서 할 일이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진들 내가 동서 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진들 찢든 불태우든 아무 상관없어. 거기 있는 증거 사진들은 아주 일부일 뿐이니까. 동서가 그동안 민영이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민영이를 죽였는지 상세히 찍혀있는 증거들은 내가 잘 보관하고 있거든. 방금 동서가 찍은 사진은 SD카드 안에서 있는 일부만 출력해서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난 그걸 가지고 경찰서로 갈 거고. 동서를 살인죄로 신고할 거야. 우리 민영이가 바라던 바 그대로 행동할 거라고. 어디 한번 수사가 다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자. 동서가 말한 것처럼 민영이가 병사로 죽게 된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었던 상황에 동서가 죽여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된 건지 확인해 보자고. 그제야 동서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돈을 가지고 말이죠. 형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할 테니까 대화 좀 해요. 맞아요. 제가 그 사람 해코지했다는 거 인정할게요. 근데 이제 와서 저를 살인죄로 신고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있어요? 죽은 그이가 살아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이 암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형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가는 날짜만 달랐지 결국엔 세상 떠날 사람이었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제가 그이에게 받은 유산 그대로 형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전부 다 제자리에 놓이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암으로 죽을 사람이었고 그러면 제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형님께 드린 거니까 원래 흘러가야 하는 흐름대로 된 거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 무덤 앞에 가서 사죄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그이에게 반성하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일 눈 감아주세요. 네?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모든 걸 인정하는 건 안 되겠어? 꼭 그렇게까지 죽은 사람 2번, 3번 죽이는 짓을 해야 되겠냐고? 어차피 죽었을 사람이라고? 그게 사람을 죽인 동서가 할 소리야? 민영이 동서만 아니었어도 그런 식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진 않았을 거야. 가족들과 정리할 시간도 가졌을 거고 좀 더 여유롭게 주변 사람들 만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그런데 동서 때문에 민영인 죽기 직전까지 쫓기듯 지내야 했어. 네가 한 짓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인데 우리 민영이 애초에 너 따위 여자 만나지 않았다면 암이라는 병 걸리지도 않았어. 민영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소갈이 했을지 난 알아.
외도 말고도 니년 하는 짓이 사람 지치게 했으니까. 나쁜 년.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하지만 어쩜 결혼 전후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니? 민영이가 너한테 못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민영이 덕분에 편히 살았으면서 그래서 너 용서 못해. 내가 꼭 너 처벌받게 할 거야. 시동생을 죽인 여자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동생의 죽음을 마치 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동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화를 내고 말았죠. 마음 같아선 화냈는데 그치지 않고 손을 올려 속이 풀릴 때까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만 겨우겨우 마음을 눌러가며 참았어요. 시동생의 바라는 뜻과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개인적인 복수를 원했다면 시동생이 죽기 전 어떤 식으로든 행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그런 마음을 끝까지 참아가며 살인 증거를 모으고 해당 사실을 기록했던 건 동서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됐죠. 이후 동서에게 고지했던 것처럼 시동생이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를 했고 곧바로 동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죠. 시동생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증거들로 인해 수사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동서가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내려줄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암투병 중이었던 시동생의 상황으로 인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나 살인미수로 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가리는 건 시동생의 시선에서 독극물 성분이 얼마만큼 검출되냐였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 말씀을 듣고 시동생을 시댁 선산에 있는 가족 장지에 묻은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머님께서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을 뜨거운 불길 속에 넣을 수 없다며 화장을 반대하셨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명이 다하여 상을 치르게 될 때 시동생의 묘지를 개장해 화장한 뒤 자신과 같은 곳에 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는 시동생을 화장해 좀 더 자주 들여다볼 수 있고 절차 또한 덜 번거로운 추모원에 안치하려고 했지만 어머님의 뜻이 너무 강경하셨고 그 마음이 이해됐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게 됐죠. 또 시댁 선산에 지자체 허가를 받은 가족 묘지가 있어서 가능한 방법이기도 했고요. 덕분에 동서였던 그 여자에게 제대로 그 죗값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의 사체에서 충분한 양의 독극물과 그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결국 동서는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범이지만 처벌 역시 굉장히 무거웠죠. 상간남과 외도를 했던 행위가 살해 동기로 인정됐고 음독 살인 범죄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약물을 구입한 내역과 중독 치사량을 확인했던 점, 그리고 범죄를 실행에 옮긴 기간이 충분히 길었던 이유로 동서는 무기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동서의 상간남 역시도 처벌받게 됐고요. 동서의 상간남의 경우 범죄를 공모하고 범죄에 사용된 약물을 구입한 혐의로 12년형을 받게 됐죠. 사실 동서와 상간남이 100년형을 받든 1000년형을 받든 저희 유가족들에게는 부족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처벌은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바람일 뿐이었으니 이 초범이지만 무기징역과 12년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됐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시동생 민영이가 바라던 대로 저희에게 남겨뒀던 일을 끝낼 수 있게 되어 그 점이 가장 다행이었어요. 억울한 죽음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시동생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만 시동생 일은 아직도 우리 가족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어머님께서도 제 남편도 시동생 이야기가 나오면 앉아있던 자리를 일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하죠.
이 상처 고작 몇 년의 시간으로는 아물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나을 수 있길 바라며 꼭 그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동생 민영이가 마음 편히 있을 거라고, 좋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날이 너무 늦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를 놓고 가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